예부터 하늘에 내린 선물이라 여기며 실 한 방울, 피 한 방울이라 불릴 만큼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던 오칠. 그것을 숙명이라 여기며 50여 년의 세월, 칠장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나전칠기 또 공예라는 것이 사람 손이 안 가면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결국 손길이 가야 하나하나 단계 완성이 돼 가는 거니까 정말 뭐 눈만 뜨면 일, 내일은 뭐 할까 이런 생각. 칠은 곧 나의 뭐 친구, 생활, 네, 그렇죠. 탑을 쌓아 올리듯 시간의 무게를 담아 켜켜이 쌓아야만 자연의 빛깔과 단단함을 품은 작품이 된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온 영원의 도리. 수천 년 전에 온 오칠의 영롱함이 칠장 손대연 부유자의 손길로 전해오고 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무 등을 이용해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었는데 그 마무리에는 광택이나 보존을 위한 도료를 사용해왔다. 동서양에 따라 사용한 도료는 달랐는데 서양에서는 오일과 송진 등을 재료로 한 바니쉬를, 동양에서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인 오칠이 널리 쓰였다. 2019년 6월 김해의 한 박물관에서 수천 년간 이어온 우리 오칠의 유구한 역사와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 자리를 마련했다. 오칠은 예부터 나라에서 관리해올 만큼 귀히 여겨왔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옷공예는 나전칠기의 발전을 맞이하게 된다. 고대 사회의 오칠공예가 청동기라든가 특수한 토기와 더불어서 제왕의 한 상징으로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었어요. 근데 고려시대에 되면 조금 더 그 귀족계층까지 좀 넓어지고 수요층이 고려시대 오칠공예의 발전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고려 경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고려 경함은 세계적인 명품으로 모두 다 인정하잖아요. 그 기술이 이제 오칠공예의 한 변형으로서의 나전칠기까지 확장된 것이 이제 고려시대 오칠공예의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선시대 왕족에 관해 오칠을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본디 오체의 기능은 방염, 방수, 방충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이로움은 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다. 그 정점에 이른 고려시대 오칠공예 기술이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점점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보편화되고 또 저변화되면서 서민들의 세간살이까지도 적용이 되게 되죠. 또 온나무를 조선시대에 그 국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개인이 키우는 것과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오칠공예의 장점을 사람들이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민들의 소반에까지 다 이렇게 오칠을 하게 되죠. 오칠공예가 보편적인 일반 서민들의 도료로까지도 전 국민이 쓰는 도료로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곡 3대 손대현. 이 호에는 오랜 전수의 역사가 스며 있다. 일대 수곡 전성규 선생에게서 시작된 수곡의 호가 고스란히 이어진 것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그 제자는 또 자신의 제자에게. 수곡의 호를 이어받은 손대연 보유자는 묵묵히 칠장의 길을 걸었고 점차 그 기능을 인정받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9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칠장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그 오칠 장인 선생님들이 국내에 여러 분이 계시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선생님이 가진 특징은 전통적인 기량은 물론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밟으시고 또 기술의 어떤 성숙도도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조형적인 감각 또한 굉장히 탁월하다고 판단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조형적이다. 그런데 이제 일반 현대적인 감각하고 다른 약간 모던 클래식이라고 할까? 좀 무게 있는 전통의 그 변형인데 그게 자신이 그 표현하고자 하는 소재라든가 또 무늬의 어떤 구성 이런 것과 절묘하게 어울려져서 굉장히 묵직하지만 굉장히 그 탁월한 조형미를 구현해내죠. 국내 옷의 약 90%가 생산되고 있는 강원도 원주. 이곳이 국내 옷 산지 중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원주 옷이 지닌 뛰어난 품질에 있다. 이 원주는 땅이 사질 마사토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땅, 비도 많이 안 오고 이 산세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 기후가 딱 맞아. 강을 끼고 있는 지역, 냇가가 흐르는 지역, 예, 이 산 밑에 건조한데 이런 데는 실이 들러요. 이렇게 반습지가 돼야 잘 나오죠. 나무가 마르지도 않고. 우수한 옷을 얻을 수 있는 최적화된 자연 조건을 지닌 원주. 그 옷 채취를 위해서는 먼저 나무 껍질을 1차로 정리한 후 까내기 낫으로 흠집을 내준다. 흠집이 난 나무에 어느 정도의 옷이 고이면 긁어내기 칼을 이용해 한 방울 한 방울 채취한다. 옷은 채취 시기에 따라 초칠, 성칠, 말칠이라 부르는데 지금은 최고의 원료로 꼽히는 성칠을 채취하는 시기로 가장 분주한 때다. 우리 그 원주 오칠은 그 벌써 이렇게 칠을 딱 보면 이렇게 정말 기름기가 짜르르 흐르는, 또 오칠을 했을 때 그 향과 그 강도는 정말 아주 특별하게 우수하거든요. 칠하는 분들은 정말 원주 칠로만 작업을 해서 내 작품을 완성시키고 싶다라는 건 정말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죠. 생칠은 그 생오칠 그 온나무 수의 그 자체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수분 함량도 많고, 그리고 그 이 입자 자체가 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햇빛에 수분을 날리고 거친 입자를 계속 으깨주니까 그 입자가 이제 고와지는 거죠. 그러면서 칠의 농도가 붓을 한번 이렇게 칠을 할 때 칠살의 오름, 두께도 잘 올라가고 칠의 색깔도 광택도 더 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고물의 질이라 하는데 고물의 질이 여러 시간 반복되면 색이 서서히 진해진다. 이제 이 정도면은 됐어요. 지금 색깔로 봐도 그렇고, 이게 쫙쫙 붙는 느낌이 나잖아요. 수분은 제거되고 적당한 색을 지닌 정제칠이 완성되었다. 손대연 보유자는 다음과 같은 오칠 기법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소재가 드러나도록 맑게 칠하는 접칠, 생칠에 철가루를 섞어 색을 검게 만들어 칠하는 흑칠,
정제된 칠에 붉은색 안료인 경면 주사를 섞어 칠하는 주칠. 그리고 소재 없이 삼배와 오칠로만 형태를 만들어가는 건칠이 이번 작품에 쓰인 주요 기법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선 다양한 도구가 쓰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나무 주걱과 귀알이다. 오칠은 한지, 도자기, 가죽 등 다양한 소재에 칠할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는 나무다. 주칠함 제작을 위해 백골을 준비한다. 먼저 사포로 백골을 매끄럽게 한 뒤에 생칠을 하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은 재료가 필요하다. 나무에 생오칠이 잘 흡수되도록 좀 묽게 타게 되죠. 백골에 이러한 칠을 하는 이유는 나무의 틀을 단단히 잡기 위함이다. 이어 하루 동안 건조를 하는데 가장 좋은 건조실의 조건은 온도는 20에서 25도, 습도는 약 80%다. 황토옥을 물로 개가지고 생오칠로 개서 그 나무결을 메우게 될 텐데요, 주걱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마르게 되면 단단한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얘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제 1대1에 보통 그 비율이 잡혔거든요. 절대 한꺼번에 이제 옷을 다 섞어서 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골고루 이게 섞이게 되질 않거든요. 황톳가루와 생칠이 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교반을 거치면 나뭇결을 메운다. 이렇게 얇게 나뭇결을 메워야 칠한 후에도 나뭇결이 올라오지 않는다. 결을 메우면 건조를 거쳐 다시 숫돌로 매끄럽게 다듬어준다. 삼배를 이제 바르는 과정인데요. 삼배를 발라줘야 나무의 그 뒤틀림이나 나무에 늘거나 줄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삼배가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낮은 칠기에 있어서 이 과정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런 요소죠. 찹쌀풀과 생칠을 섞어 호칠을 만드는데 교반을 많이 할수록 호칠의 접착력도 높아진다. 먼저 함에 호칠을 얇게 펴 바른다. 삼배 이 눈 안으로 밑에 발라진 삼배는 올라오고 위에서 발라주면 위에 거는 메꿔주고 이렇게 해서 삼배 눈이 메꿔지면서 이제 삼배가 정확하게 발라지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접착이 되는 거죠. 칠이 삼배에 메워질 만큼 바르는데 이때 삼배 눈 사이사이에 칠이 잘 접착되도록 여러 번 발라준다. 옆면도 같은 방식으로 한 바닥과 삼배 위에 칠을 꼼꼼히 바른다. 테두리는 삼배 한 장으로 둘러 바르는데 삼배를 둘러 틀을 단단히 잡아주는 것이다. 뚜껑도 삼배 한 장으로 감싸듯 바른다. 여기가 이렇게 삼배가 말아주게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 모서리를 감싸서 모서리를 접을 때는 최대한 주름이 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함의 안턱까지 바르기가 끝나면 주름지거나 불필요한 부분들은 칼이나 숫돌로 말끔히 제거한 뒤 그 위에 생칠을 해 건조 과정을 거친다. 붉은색의 칠, 주칠을 만들기 위해 붉은색 안료인 경면주사와 정제칠을 혼합한다. 보유자는 이번 작업을 위해 정제칠과 경면주사의 비율을 7대 3으로 했다. 이어 칠교반을 시작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경면주사가 곱게 으깨지면서 칠에 잘 섞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밀 때마다 벌써 이렇게 서로 섞이고 교반이 되면서 이제 찰지게 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착착 매끄럽게 이제 나가는 느낌이 느껴지죠. 교반이 잘 돼야 주칠이 매끄럽게 칠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교반을 한다. 교반이 끝나면 뚜껑을 덮어 48시간 숙성 과정을 거친다. 그 함을 이제 이 주칠로 할 텐데 색상이 아주 정말 그 우리 왕비들이 쓰던 그 장들 있잖아요. 농이나 장. 딱 그 색이네요. 예. 지금 보시면 느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칠을 떠서 흘려보면 이 바닥에 깊게 주름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내려오는 줄기가 굵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농도가 상당히 된 상태죠. 여기에 이제 송종류를 섞어서 우리 칠하는 농도에 맞춰서 칠 거름 중에 거른 다음 이제 주칠을 하게 될 거예요. 송정유를 섞어 칠이 끊기지 않고 쭉 흐를 정도가 되면 칠을 걸러내는데 이는 앞으로 진행될 칠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다. 제가 이제 숫돌로 다 갈아낸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칠을 하는 게 초칠이에요. 토해를 밑바탕 작업을 다 해서 갈아놔진 상태에서 이제 처음 올라가는 게 초칠. 초칠을 한 번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칠을 지금 하잖아요. 다시 싹 갈아서 이제 상태가 뭐하면 또 한 번 또 칠할 수 있잖아요. 초칠은 그냥 처음에 칠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단계 거쳐서 중칠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마감칠 하기 바로 전 중칠을 하고 나면 이제 싹 연마 갈아내서 이제 마지막 상칠. 상칠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칠을 안 한다는 의미죠. 최고의 끝 마지막 칠이 상칠이거든요. 그 상칠해서 이제 뭐 연마해서 이제 광낼 자리 광내고 이제 마감할 때 마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함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함의 겉면을 초칠한다. 색깔 있는 칠은 너무 두껍게 칠을 하면 안료가 주사 같은 경우가 이제 가라앉고 아무래도 무겁거든요. 실보다는 위에는 이제 오칠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겉에가 색이 좀 이렇게 갈색으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칠을 두껍지 않게 적당하게 하는 게 이제 주의할 점이죠. 항상 칠할 때는 가로로 먼저 이렇게 묻혀놓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를 한번 가로뼈를 퍼주고 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세로뼈로 이제 마무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붓은 바닥에 누르지 말고 살짝 이렇게 칠 표면에 이제 떠 있는 느낌으로 칠한 겉면을 건조한 뒤에는 바로 이어서 모서리를 칠하는데 이렇게 칠을 나누어하는 이유는 모서리를 칠할 때 겉면에 칠이 넘어가더라도 닦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겉면 칠이 마무리되면 건조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 내부 칠을 하는데
이때는 흑칠을 한다. 손대연 보유자는 함과 같이 겉과 안이 있는 기물을 칠할 때 이처럼 안팎의 색을 다르게 한다. 내부 칠도 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칠을 한 뒤 훑어내는 과정이다. 훑을 거거든요. 구석에 이제 그 칠이 고이잖아요. 이제 칠 두께가 이렇게 고이면 우선 겉에부터 말라요. 그리고 속은 안 마르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 마르면서 이렇게 위에 걸 당겨서 이제 쭈글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고이게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건 우리 용어로는 이제 칠이 울었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석을 훑어주는 거에 항상 꼭 필요한 그런 작업이죠. 모서리에 고인 칠을 걷어내 내부 칠이 고르게 잘 되면 건조를 거치는데 비로소 주칠함 초칠의 과정이 마무리된다. 이어 물갈기를 한다. 지금은 이제 칠의 그 도마기 열이라고 봤을 때 이제 한 그 7에서 8까지 갈아주는 거거든요. 진짜 주석가루 이렇게 똑같이 색깔이 갈려 나오네. 이렇게 갈다 보면 이제 그 면이 갈리면서 그 토의 부분이 살짝 나오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살짝. 이 상태에서 칠을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음에 갈 때는 도마기 열이면 한 7, 8가지 또 갈아내고 중칠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중칠에서는 이제 한 5에서 6 정도를 도막을 갈아낸 상태에서 마감칠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중칠과 칠의 마무리인 상칠 과정을 거쳐 표면이 매끄럽게 광택 날 수 있도록 광택 내기까지 마치면 주칠합이 완성된다. 검은색 칠인 흑칠을 만들기 위해 생칠과 철가루를 섞는다. 이렇게 생오칠하고 철하고 이제 그 서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색이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칠할 때는 금속 기를 안 쓰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금속하고 오칠하고 반응을 하면 색이 변해버리니까. 생칠이 철가루와 고르게 섞이면서 검게 변한다. 칠이 잘 섞이면 뚜껑을 덮어 48시간 보관한다. 이게 자석이에요. 조금 강력한 자석인데 넣어볼게요. 이거 따라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자석을 이용해 칠에 섞여 있는 철을 1차로 제거하는데 만약 철을 제거하지 않고 칠을 하게 되면 철가루의 칠면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1차로 철 제거가 되면 소창에 솜을 덧대어 2차로 칠을 거르는데 이 과정을 통해 남아있던 미세한 철가루도 제거된다. 보유자의 작업에는 서두름이 없다. 그것이 더디고 수고롭더라도 완벽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 노력의 끝에는 언제나 결실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흑칠 파루를 만드는데 은행나무로 깎은 파루에
1차로 상칠을 한 후 건조를 시켜 준비한다. 불투명 흑칠을 하게 될 텐데요. 보통 이제 나무에다가 불투명 칠을 할 때는 이제 못이나 뭐 삼배나 이런 걸 바르는데 요거는 이제 바루로 깎여져 있어서 그냥 나무에다가 사포를 해가면서 흑칠로 올려서 마감을 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한번 작업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생우칠을 해서 이제 말라진 상태거든요. 생우칠을 해서 그냥 말리면 나무 조직이 살아나면서 같이 마르기 때문에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거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사포를 한번 다듬어 두고 나서 이제 흑칠을 하는데, 이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면씩, 한 면 마르면 다른 면, 왜냐면 이제 만지게 되고 하면 손자리가 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면씩 칠을 할 건데, 그래도 사포할 때는 이제 양면을 다 해서 넣도록 바로 전체의 거친 부분을 고르게 잘 갈아내면 이제 칠 준비를 한다. 붓 속에 있는 이제 기름은 일단 짜내고,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기름을 이렇게 칠을 묻혀가지고 바닥에 비벼서 그 붓 속에 남아있던 나머지 기름과 먼지, 이물질 같은 걸 빼내는 거예요. 흑칠을 할 때는 적당한 두께감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칠의 도막 형성이 어느 정도 되도록 얇게 칠하지 않고 이제 약간의 두께감을 줘가면서 칠을 하는 거죠. 그 두께감은 귀 아래 칠을 묻혀가며 정한다. 이제 귀할 날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그 끝까지 찍으면 칠이 조절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알에서 칠이 막 굴러서 흘러내리면 안 되고, 이제 귀할 날에 한 절반 정도의 칠을 묻혀서 그걸 골고루 면적에다가 펴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요 정도의 면적이면 내가 칠을 요 귀알에 어느 정도를 찍어야 요 면적을 펴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큼 붓을 찍는 거죠. 바로 겉면 흑칠이 끝나면 건조 후 바로 이어 안쪽도 흑칠한다. 겉면과 같은 방법으로 칠하는데 이때는 모서리 칠도 함께한다. 이렇게 안쪽 흑칠까지 끝나 건조 과정을 거치면 검은 빛을 가득 머금은 흑칠 바로 1차 칠이 마무리된다. 이제 물갈기를 하는데 칠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물을 사용해 더욱 정교히 연마한다. 물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연마가 잘 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물을 안 대고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이렇게 사포를 하면 사포에 이렇게 칠가루가 끼어가지고 더 이상 갈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칠도막이 완전히 안 갈아지거든요. 겉표면만 이렇게 금처럼 보이는 건데, 물을 칠해서 갈면은 그러면 이제 사포도 끼지 않을 뿐더러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이 매끄럽게 되고, 이제 이 위에 칠을 하면 더 이제 칠발이 곱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런데 이제 요 페인 구멍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메워주는 거죠. 생칠이 더 들어간 토의 칠을 만들어 이렇게 미세한 구멍을 메워야만 다음 칠 작업이 매끄럽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건조된 토의 칠을 물갈기 해준다. 토에가 갈려서 이렇게 구멍이 메꿔진 상태가 보이는 거죠. 백골 위에 점점 칠이 올라가는 과정을 9회차를 반복한 끝에 흑칠 바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뭇결이 비치는 투명 오칠을 할 텐데요. 투명 오칠은 그냥 생오칠로 하면은 생오칠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까맣고. 그래서 이제 정제를 한 수분이 많이 거친 요 갈색 나는 정제 오칠을 사용해서 묽게 오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처음에 이제 천으로 닦아내는 과정을 한 7, 8회 거쳐서 이제 맑은 색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멈추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얘는 이제 칠을 해서 닦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쭉 따라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이 이제 송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칠은 전체를 흠뻑 발라주는데 칠이 끝나면 바로 헝겊을 이용해 닦아낸다. 이러한 기법을 접칠이라고 한다. 보통 저희가 닦을 때 천을 석 장을 사용을 하는데 한 장은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또 하나는 이제 1차 이렇게 닦아내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 닦아내는 건 따로 이렇게 해서 닦아내면 표면에 칠이 얘는 이제 빨아먹었기 때문에 속까지 스며들어갔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칠을 아주 얇게 접칠은 이렇게 나무의 결이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데 나뭇결마다 수율이 달라 수율이 높은 부분은 어둡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맑게 칠해지기 때문이다. 맑은 칠을 한다는 의미는 나무 결을 보면서 나무 나이 태도 이렇게 세볼 수도 있고 또 가지에서 뻗은 부분 또 가지를 쳐내고 깎아낸 부분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감상을 하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걸 이해하고 쓰면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는 거죠. 보유자는 이번 접칠 바루 제작을 위해 바르고 닦아내는 과정을 10회차에 걸쳐 진행해 접칠 바루를 완성했다. 나전 소반 제작을 위해 먼저 나전을 올린 소반을 준비한다. 그리고 나전에 생칠을 해 건조시킨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소반에 이제 밑작업을 다 한 후에 이제 붙임질된 이제 문양을 소반에다 붙여서 풀을 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생오칠을 해서 이제 말라 나왔는데 그 위를 자기 두께만큼 토해를 단단하게 개서 채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아내면 이제 나전과 칠이 이제 평평하게 이제 갈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위에 초칠, 중칠, 상칠을 해서 칠 3번의 두께만큼 이제 이 나전 위로 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평탈 기법이라고 해서 칠하고 문양이 평면인데 이제 요즘은 더 한 단계 이제 나가가서 이제 토해로 채워서 평을 만들고 그 위에 오칠을 이제 3번, 4번을 하면 그 3번, 4번의 그 칠도막 형성이 자기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밑으로 상감이 된 듯한 최고의 그 기능을 발휘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나전 문양이 나오도록 일단은 초보를 채우는 거죠. 첫 번째 토해칠을 할 때는 나전 두께의 약 80% 정도만 채워 건조한다. 이렇게 다룰 때 뭐 주걱이 걸릴까봐 그런 부분만 없게 한 번만. 지금은 이제 10에 10 정도. 나전 두께만큼 다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얇게 올라가요. 두 번째 토해칠은 나전의 두께와 같게끔 올린다.
마지막 토의 칠은 나전을 살짝 덮을 만큼 진행한다. 오래돼서 아주 돌덩어리 참 단단하네. 잘 건조된 나전 소반을 물갈기 하는데 숫돌을 이용해 나전 문양이 나오도록 토의 칠을 갈아낸다. 이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안 나온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갈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이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요 자리만 또 갈리면 이게 굴곡이 있을 것 같으니까 다시 큰 걸로 한번 이렇게 펴주는 거죠. 그러면서 면도 맞춰야 되고 나전 문양도 나와야 되고. 물갈기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숫돌로 하는데 작은 숫돌로는 문양을, 큰 숫돌로는 면을 평평히 갈아내는 것이다. 나전마다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고 또한 나전이 상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물갈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전 소반 물갈기도 잘 마무리됐다. 이후 흑칠로 인해 문양이 덮인 나전을 칼로 긁어낸다. 어디에 뭐가 있고 뭐 꽃이 있고 이파리가 있고 한지가 다 이제 줄기가 있고 다 거의 기억이 되는 거죠. 나전 긁기는 칼을 이용해 나전 위에 올라간 칠을 긁어내는 것으로 오로지 보유자의 기억력과 감각만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거의 한 8년 후 정도. 8년은 좀 심했나? 한 6년? 아니요. 그렇게 오래 했을 때 제가 이제 그 책임을 맡으면서 아마 모든 걸 다 했으니까. 칠부, 나전부 뭐 그렇죠. 예, 저는 뭐 좋았어요. 실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하잖아요. 뭐 모든 걸 구상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잖아요. 조각계 칠도 하고 뭐 이건 또 건칠이라고 해서 뭐 막 만들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뭐 쪼물락쪼물락하고 만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유자의 깊은 정성이 스민 나전 소반이 완성되었다. 건칠은 오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기법으로 삼배와 칠로서 기물을 제작하는데 크기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제 보통 오칠은 대부분 특정한 기물이 먼저 있어야죠. 그런데 건칠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천을 겹겹이 바르고 천 사이사이에다가 오칠로 접착제를 사용하고 하면서 그 오칠의 층 자체가 기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면 굉장히 견고하고도 가볍죠. 다만 아쉬운 점은 제작 과정이 워낙에 까다롭고 하다 보니까 번거롭고 하다 보니까 조선 후말기의 어느 시점에 이게 단절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죠. 여러 이제 장인들의 노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손대현 선생님도 그 옷 건칠을 복원하는데 앞장선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손대현 보유자는 건칠 복원을 계기로 다양한 건칠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어떤 형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큰 대작도 이제 그 형태로 만들어서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건칠 모자합을 만들기 위해 형태를 잡아줄 건칠 틀 거푸집을 준비하고 이어 기왓가루와 황토를 섞어 반죽한다. 반죽에 틀을 대고
모양에 맞게 찍어내 건조시키면 건칠 모자압의 형태가 될 건칠 틀이 완성된다. 다음으로 틀 모양으로 재단된 삼배를 호칠에 재워 부드럽게 한다. 재워지며 삼배 올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이 올을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건칠틀 모양에 맞게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삼배에 발라서 칠을 해서 말라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요 위에다 바로 이제 삼배를 또 바르면 아무래도 층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이 삼배 보면은 이제 삼배 구멍 속 구멍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삼배 구멍을 토분에다가 오칠을 넣어서 개가지고 다 메꿔줘야 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를 때 따로 바르는 게 아니라 위하고 아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씌워서 같이 발라서 토분을 바를 거예요. 그러면 위와 아래가 같아지거든요. 삼배 눈 메우기는 옆면부터 시작한다. 건조 후 위아래 부분을 순차적으로 메워 다시 건조한다. 지금 아래 위가 맞게끔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발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각이 6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렇게 발라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혹시 뚜껑을 띄었다가 이렇게 닫았을 때 이게 바뀌면은 이 아래 위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띄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서 각을 맞춘 상태에서 다시 바르는 거죠. 그러면 요 각이 조금 틀린 부분이 서로 메꿔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한 바퀴 돌려서 또 하고 자연히 돌아가면서 한 번씩 바르다 보면 서로 채워지고 메꿔지고 해서 이 각이 아무 데로나 넣어도 이제 이 각이 다 맞게 되는 거죠, 육면이. 이번엔 안쪽에 맞출 부분을 각각 표기하고 토해를 바른다. 이렇게 삼배 바르기 4회와 눈 메우기를 반복한다. 이후 속에 들어있던 건칠틀을 털어내고 건칠로 만든 안턱을 만들어주면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건칠 모자압이 그 형태를 드러낸다. 이제 생칠 끝나서 이제 마르고 나왔는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약간 유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유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 뚜껑 옆에 하고 요 면을 바를 텐데요. 이제 요 면을 바를 때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이렇게 요 생긴 대로 바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밑에가 두껍게 바르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고 내려가서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죠. 이제 약간 이렇게 사선이 되기 때문에. 유격이 잘 맞아야 뚜껑을 닫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닫히기 때문에 토해칠을 사선으로 바르는 것이다. 뚜껑도 마찬가지로 사선이 되도록 토해칠을 바르면 유격 맞추기도 마무리된다. 이제 모자합에 칠을 하는데 이때는 정제된 흑칠이 필요하다. 칠은 총 3번에 걸쳐 반복되는데 초칠 후 건조와 물갈기를, 중칠 후 다시 건조, 물갈기를 반복해 중칠까지 마치면 마지막 상칠의 과정만이 남는다.
상칠은 상칠방에서 따로 진행하는데 그 전에 칠방에 있는 먼지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후 가라앉은 먼지를 말끔히 닦아낸다. 상칠에는 다음과 같은 도구가 쓰인다. 예, 이제 모자 그 상칠을 하게 되는데요. 뭐 우통을 벗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뭐 얇은 뭐 깨끗한 러닝 뭐 하나 정도 입어도 크게 뭐 먼지가 나거나 하진 않으니까요. 그건 결국은 이제 먼지 관리죠. 뭐 칠 뭐 곱게 피고 흐르지 않고 이런 건 기본이고 상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먼지가 가급적 앉지 않게 해서 이제 칠장에 넣어서 이제 건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난이도 10 중에 뭐 열이죠.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 가장 또 준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자, 이제 칠을 잘 걸러서 써야 되기 때문에 먼지가 없게. 완벽한 이물질 제거를 위해 한 번 더 칠을 거름대에 거른다. 이때는 흘러내려온 칠만을 사용한다. 귀 아래 붙은 먼지도 제거하는데 상칠은 먼지 제거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도 지금 아직 빠져나오고 있거든요. 붓에서는 이제 그 먼지가 붓에 있는 먼지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거든요, 칠이. 평상시에는 이제 붓으로만 먼지를 털어서 칠을 하는데 다른 붓을 하나 준비해서 칠로 빨면은 이 붓에 이제 칠기가 있기 때문에 미세하게 붙어 있을 수 있는 먼지가 다 일로 붙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칠에 먼지가 없고 붓에 먼지가 없고 이제 이곳에 먼지가 없으면 이제 완전히 이제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칠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건칠 모자합의 마지막 칠, 상칠. 마지막까지 먼지가 묻지 않도록 집중해야 한다. 거품이기 때문에 좀 가라앉거든요. 아무래도 먼지가 들어가서 붙을까 봐요. 먼지 없이 깨끗하게 잘 칠해진 건칠 모자합은 하루 동안 건조시킨다. 이렇게 고난이도 오칠 기법인 건칠로 제작된 건칠 모자합이 완성됐다. 220 숫돌로 먼저 요 문양 어느 정도 나오는 데까지만 갈고 나머지는 800번 숫돌로 마감을 하죠, 같이. 현재 손대연 보유자는 손문규 전수교육조교에게 전통 오칠 공예의 기법을 전승하고 있다. 작업을 안 하실 때면 그 책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선생님께 꼭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도 그러니까 전통 오칠이든 뭐든 아니면 전통 공예에 대해서 열심히 선생님처럼 배우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얼핏 지나갔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부분도 그때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꼭 탈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또 역시 저 역시 그 선생님한테 그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배웠고 또 인식이 돼 있어서 그대로 스승님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전통공예가 어려움이 많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면서 해라 라고 참 말하기가 저 역시 힘들 때가 많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깊은 바람은 그래도 우리 조교나 또 전수생들이 그 힘든 과정을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더욱 소중해질 테고 더욱
단 하나로 남을 수 있을 만한 소중한 기법을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고 잘 지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칠공예를 향한 보유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그 결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다. 물론 저희가 옛날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재료와 기법 자체는 전혀 변형 없이 사용을 하되 어떤 형태나 문양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사진으로 찍어놨다가 또 스케치도 해보고 그 일상에서 모든 소재나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그것은 작은 꿈에서 쌓아올린 아름다운 결과물이었다. 꿈이라면 누구나 다 있죠.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하나하나자가 여기까지 온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조그만 데서 일하다가 조금 넓은 데서 작업하고 싶다라는 꿈, 그걸로 뭐 하다가 그 꿈 하나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작업장은 그래도 생겼으니 어디 전시할 곳 하나 더 해봐야지 하는 꿈. 갑자기 뭐 큰 꿈을 꾼 게 아니었고 그냥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꿈 하나하나가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꿈을 꾼다면 당연히 꿈이 또 있고 우리 낮은 칠기가 사실 상당히 아름답고 세계 최고의 전통공예 기술이거든요. 어떤 공예품의 단계를 넘어서 어떤 미술품의 가치까지 올라가길 바라고 또 우리 동료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작품과 함께 세계 시장에 꼭 이렇게 미술품으로 가치를 받았으면 하는 꿈이죠. 자연이 내어준 가장 위대한 도료 오칠. 인고의 시간을 견디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손대연 보유자의 손끝에서 변하지 않는 자연의 빛을 머금은 우리 전통 오칠의 맥이 이어지고 있다.